엠베스 친구 여러분 안녕, 경아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러시아로 문학 여행을 떠날 건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문학에 관심이 1도 없는 친구들이라도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 고골 이와 같은 그 러시아의 기라성과 같은 작가들에 대해서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와 같이 걸출한 문학가들을 배출하기에 앞서서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푸시킨인데요. 여러분 그 시 들어봤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그게 바로 푸시킨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모르는 새 어딘가 들어봤는데 그게 바로 이분의 시군요. 맞았어요. 푸시킨은요, 이제 이 푸시킨이 러시아 문학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근대 문학을 만들고 그리고 낭만주의의 시초를 열었다고 하고요. 푸시킨이 이와 같은 기반을 잘 다져 놓았기에 이어서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아주 유명한 문학가들이 등장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경화쌤이 예전에 이제 러시아 여행 갔다고 여러분에게 알려줬는데 사실 제1의 목적은 뭡니까? 테트리스의 배경으로 유명한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성당 앞에서 테트리스 댄스를 추는 게 쌤의 1차 목적이었는데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치여가지고 그죠? 결국 그 미션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제 러시아의 제2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곳을 무대로 활약했던 러시아의 국민시인 푸시킨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머리가 보면 되게 곱슬이죠. 신기하게. 왜냐면은 혼혈이에요. 흑인 혼혈입니다. 자, 원래 본명 전체는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이고요. 1799년에 태어나서 1837년, 그러니까 38살의 짧은 생을 마감을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흑인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노예인데 이제 오스만 제국, 그 당시에 지금으로 터키의 오스만 제국의 노예로 잡혀서 러시아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그때 러시아의 황제가 그 유명한 표트르 대제였어요. 표트르 대제가 이 노예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현명해서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충신 시종으로 삼으면서 심지어 유럽에 공부 유학까지 시킵니다. 이 간니발이라고 하는 흑인이 푸시킨의 외할아버지고요. 그래서 흑인의 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슬머리, 푸시킨의 상징,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흑백 혼혈인데 자신은 이와 같은 출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문가, 당시의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명문가 출신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자,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이면서 근대문학의 창시자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냐면은 쌤이 러시아의 모스크바 공항,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 안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공항에 푸시킨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공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러시아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시인,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윤동주 시인 같은 최고의 시인이자 가장 칭송받는 위대한 시인입니다. 대표작으로는요, 소설 대위의 딸과 이제 예브게니 오네긴, 스페이드의 여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푸시킨의 생애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1799년 6월 6일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명문 귀족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흑인 트레이드 마크인 곱슬머리와 그다음에 키는 크지 않았다고요. 키도 별로 크지 않았지만은 워낙 그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서 여자들을 다 후리고 다녔다는 그런 인기남이었어요. 자, 리제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귀족 학교, 그 당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에 이제 차르스코예라고 해서 이제 황제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숙학교 리제이를 졸업을 했는데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급 귀족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은요 이제 푸시킨이 이후에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차르스코예 이름 자체를 푸시킨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시킨이 공부했던 리제이에 가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푸시킨시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졸업한 다음에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가 외무성,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공무원 적성은 나랑 맞지 않으면 때려치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나중에 때려치우는데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사시, 류슬란과 류드밀라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이야, 이런 천재가 나타나다니. 이미 리제이 때부터도 시를 발표해서 야, 보통이 아니다라고 해서 엄청난 찬사를 들었다가 점점점 유명해집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러시아는요 19세기 때까지 유럽에서 가장 뒤처진 나라였어요. 정치 발전이 제일 늦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15세기에 없어진 농노제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농노였어요. 자기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반노예 상태였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푸시킨은 뭡니까? 시라든지 이런 걸 지어가지고 저항시. 그래서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네 생각을 말하고 이와 같은 저항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정부한테 찍힙니다. 황제한테 찍히게 돼요. 자, 그래서 농노제와 전제 정치, 황제가 지 맘대로 휘두르는 이와 같은 독재 정치를 비판하는 시를 발표해가지고 남부 지역 오데사로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거기선 또 오데사 총독이랑 싸워가지고 자기 이제 영지에 짱 박혀 있다가 나중에 1825년이 되어야지 모스크바와 상트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이제 사면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전근당한 시기에 남부 지역에 짱 박혀 있는 시기에 그의 가장 문학적 재능이 빛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브게니 오네긴, 요건 나중에 차이코프스키가 오페라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예브게니 오네긴이라든지 스페이드의 여왕, 대위의 딸, 이 대위의 딸이라고 하는 작품이요. 푸가초프의 난이라고 해서 실제로 러시아에서 농노의 반란이 1700년대 농노 해방운동 해가지고 반란 일어났다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노의 신분 해방운동인 이 푸가초프난을 배경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대위의 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이게 이제 모차르트의 라이벌인 살리에리라는 존재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이게 영화 아마데우스의 극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데우스의 원본이 되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도 푸시킨의 작품입니다. 이와 같이 유명한 작품들을 이제 발표를 했다가 이제 1825년 유배가 풀리고 수도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나탈리아 곤차로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아름답기로 유명한 16세의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훅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주변의 반대도 물리치고, 왜냐면 이 나탈리아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한번 사진을 보여줄까요? 나탈리아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교계에 그죠?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워낙 소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 푸시킨은 그녀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결혼을 하게 되고 4명의 아이를 얻게 됩니다. 나이 차가 15살인가 14살인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났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나탈리아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황제도 찝쩍거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망명했던 조르즈 낭테스라고 하는 청년 귀족, 군인 출신의 청년 귀족이 겁나게 찝쩍거려요. 근데 이 낭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인이 됐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자, 이 당테스가 계속해서 자기 마누라를 찝쩍거립니다. 그래서 빡이 쳤어요. 굉장히 빡쳐가지고 어때요? 푸시킨이 너 결투. 그 당시에 결투, 권총 결투를 하자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이 뜯어 말려서 이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테스가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하면 나탈리아를 내가 꼬셔볼까 해가지고 누구한테 접근하냐면 나탈리아의 언니에게 접근해서 언니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푸시킨의 어떻게 보면 그죠? 동서지간이 됐는데 동서지간이 돼서 이제 가족이 됐죠. 그러면서 나탈리아에게 찝쩍거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더 이거를 너무 참지 못하고 이제 게다가 이제 편지도 그죠? 마누라 간수 잘해라 막 이런 편지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푸시킨이 굉장히 빡이 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이제 당시에 이제 당테스의 아버지가 네덜란드 공사,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네덜란드의 그 외교관 공사 출신이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아들 가수 똑바로 하라면서 그죠? 네가 일단 편지 썼지라고 하면서 모욕하는 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당테스가 어때요? 우리 아버지를 건드려? 양아버지를 건드려? 너 결투. 그래서 에라이 잘 됐다. 둘이가 그걸 결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그 문학 카페라고 하는 유명한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서 레모네이드를 마지막으로 한 잔 마시고 기차를 타고 1시간 떨어진 교회에서 둘이 권총 결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뭐예요? 군인 출신인 당테스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얘는 맨날 총싸움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썰에 따르면 당테스가 한 발, 이제 원래 그 결투 규칙이 있는데 그 3발짝이 아니라 2발짝대 돌아서 쐈다라는 설도 있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결국 이 결투에서 이제 푸시킨이 총상을 입습니다. 총상을 입고 이틀 후에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3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총상을 입고 자택에서 결국 상트페테르부르크 자택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당테스는 어때요?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시인인
푸시킨을 죽였으니까 러시아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추방당해서 본국인 프랑스로 돌아가는데요. 83살까지 삽니다. 그래도 오래 살아요. 물론 잘 지내다가 나중에 말년은 이제 좋지 않아서 숨어서 가난하게 살긴 했지만 83살에 죽고 나탈리아는 또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서 또 딸을 셋을 더 낳게 되는데 푸시킨을 잡아먹은 여자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미친 듯이 욕을 먹어가지고 거의 숨어 지내듯이 살았다고 해요. 썰에 의하면. 자, 그렇다면은 당테스도 보면 되게 느끼하게 생겼는데 그 당시엔 되게 미남이래요.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는 미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푸시킨이 살았던 쌤이 이제 그 집을 찾아갈 거예요. 지금부터 푸시킨의 집을 찾아가 볼 건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운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요. 표트르 대제, 표트르 1세라고 하는 이제 표트르 대제가 우리가 표트르가 이제 영어로 하면 피터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자,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의 황제가 됐어요. 너무 나라가 후져요. 서유럽 갔다 보니까 이거는 노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새롭게 뭔가를 좀 서유럽처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스크바, 수도 모스크바에서 훨씬 더 서쪽 유럽에 가깝게 이제 핀란드 오른쪽에 거의 붙어 있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서유럽풍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주변에 이렇게 운하를 파서 이제 배를 이용해서 곳곳에 이제 뭐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송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강은 모이카 강이고요. 이 모이카 강 옆에 있는 12번지에 이제 푸시킨과 가족들, 이제 나탈리아를 비롯한 가족들이 살았는데요. 그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푸시킨의 집을 가보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최고급 아파트였어요. 왜냐면은 그 푸시킨의 아내인 나탈리아가 되게 허영과 사치가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나이도 많고 어떻게 보면 못생기고 키 작은 푸시킨, 능력치는 뛰어나지만 키 작고 못생긴 푸시킨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죠. 조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 옆에 있는 아파트, 지금도 한강변 아파트가 제일 비싸죠. 그래서 이 강변에 있는 이와 같은 그 당시로 따지면 최고급 아파트 이제 신혼집을 마련을 했고요. 요 집 미음자 구조 제일 가운데는 푸시킨 동상이 현재 세워져 있는데요.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면 어때요? 곱슬머리의 수염, 그러니까 흑인적인 특징이 동상에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때 이제 살던 모습을 재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러시아에서 쌤이 한글로 된 가이드북을 거의 오디오북을 거의 못 찾았는데 다행히 푸시킨의 집엔 있더라고요. 그죠? 쌤 지나가면 어때요? 당연히 그냥 그죠? 한국 사람이 진짜 여행 가서 유럽에서 한국 사람 제일 못 봤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보면 당연히 중국인인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뭐 안내책자 같은 거 차이니즈 주면은 그죠? 잉글리시 달라고 하면 없다. 러시아랑 중국 중에 골라라. 괜찮습니다. 둘 다 모르니까 무특할 거야. 괜찮습니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 푸시킨 집의 거실에 가보면요. 이제 제일 유명한 푸시킨의 초상화. 실제로 그때 걸려 있을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때 집의 모습을 재현을 해서 쓰던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과 이제 긴 의자들 그리고 보면 어떻습니까? 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당시에 러시아의 최고급 아파트의 상류층으로 꾸며놨어요. 근데 마누라 허영에 맞춰주다 보니까 푸시킨이 자금이 딸려가지고 편지 쓴 거 보면은 나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뒤에 간 편지 쓰면 어때요? 나 돈 벌어야 돼. 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번 글 좀 잘 좀 이번에 대박이 나가지고 나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되게 돈에 쪼들리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죠? 눈물 포인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푸시킨의 이제 아내인 나탈리아가 쓰던 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테이블 위에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화장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안에 서랍이라든지 실제로 그녀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곳은 이제 처제들, 그러니까 이제 나탈리아의 언니와 여동생이 이제 같이 살던 집인데 나탈리아 곤차로바는 3명의 자매가 원래 되게 시골의 낮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오직 성공의 목적이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신분 상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탈리아가 사실은 돈 별로 없는 푸시킨, 명성은 높고 재능은 뛰어나지만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푸시킨과 결혼할 때
나탈리아 부모님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푸시킨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미친 듯이 쓰게 하는 거죠. 빚만큼 사람을 열심히 하게 한 쌤도 카드값이 경화쌤을 일하게 하듯이 미친 듯이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인데 나탈리아, 둘째인 나탈리아에 비해서 언니랑 여동생은 미모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서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언니는 당테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살펴볼 것은 서재입니다. 푸시킨의 집 중에 이제 서재예요. 마지막에 이제 푸시킨이 결투에서 총상을 입고 왔을 때 어디에 누웠냐면은 피를 흘리면서 여기 이제 소파가 있거든요. 이 가죽 소파에 이쪽에 있는 가죽 소파에 누워 있다고 해서 그 혈흔이 지금도 DNA 구조했을 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상을 입고 먼저 눕혀진 곳이고요. 이 서재 이제 이 전체적인 서재가 이제 뭡니까? 보면은 실제로 아꼈던 이런 뭐 시계라든지 사용했던 지팡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이 서재 책상 위를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제 푸시킨이 썼던 글이나 편지 같은 게 실제로 남아 있고요. 여기 보면 흑인이 이제 연필꽂이 같은 흑인의 모양이 있는 장식품이 있는데, 요거는 친구가 선물로 준 거. 그래서 너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선물로 준 건데 되게 아꼈다고 해요. 그리고 요 가죽 소파에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총상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눕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푸시킨이 죽기 직전에 입었던 결투 때 입었던 조끼를 한번 볼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조끼랑 이제 결투 때 사용했던 장갑이 별도로 이렇게 그때 입었던 조끼랑 죽기 전에 이제 결투 때 이제 직전에 입었던 조끼랑 이런 장갑 같은 것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푸시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투 직전에 들렀던 카페, 쌤이 마지막에 들렀던 문학 카페에서 레모네이드 한 잔 마셨다고 했죠. 그 자리에 푸시킨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쌤도 이 카페에 가가지고 그죠, 레모네이드를 먹고 싶었지만은 푸시킨이 죽고 나서 메뉴에서 레모네이드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너무 슬픈 나머지 레모네이드는 메뉴에서 없어졌어요. 그 외에 또 푸시킨 외에 또 많은 문학가들이 그 문학 카페를 많이 들려서 가면은 많은 문학가들의 초상화도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고골이라든지 초상화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푸시킨이 남긴 가장 유명한 시의 일부를 볼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지만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사라지나 나중에 지나가면 그리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내가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이건 다 지나가고 먼 훗날에는 지금의 괴로움도 그리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푸시킨의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쌤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때요?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흥미진진한 삶 너무 짧았죠, 그죠? 너무 짧고도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인해 죽음까지 맞게 되었던 러시아의 국민 시인인 푸시킨의 삶에 대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재의 모습과 같이 여행하면서 경아쌤과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좀 재미있었나요? 여러분 푸시킨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그의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 몇 개, 뭐 대위의 딸이라든지 뭐 스페이드의 여왕 이런 것들, 예브게니 오네긴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예브게니 오네긴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오네긴이 되게 그 껄렁껄렁한 그 귀족 총각인데 할 일 없어서 렌스키 친구의 약혼자 올가를 건드리다가 렌스키가 빡쳐가지고 그죠? 야, 너 결투 신청해요. 그래서 렌스키가 죽어요, 결투에서. 그래서 오네긴 도망치거든요. 이 렌스키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은 푸시킨이랑 똑같아요. 자기 작품에 나왔던 결투에서 죽는 것도 되게 똑같이 나와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흥미진진하게 잘 보고 러시아 문학이라든지 당시의 근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경아쌤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겠네요. 자, 경아쌤과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할게요.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안녕.